채널에 돌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만방자한 악인들이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는 가슴 뻥 뚫리는 정의구현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역대급 시리즈 괴물의 주먹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11월의 늦가을, 서울에는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는 아니었지만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비였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뒷골목, 화려한 네온사인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곳은 대기업 건설사와 결탁한 조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짓눌린 듯 자리 잡은 허름한 골목, 그곳에 낡은 간판을 단 강할머니 통닭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숨이 끊어질 듯 깜빡거리는 통닭 글자, 하지만 가게 안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만큼은 이 우울한 골목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가게 안은 눅눅하고 썰렁했다. TV에서는 어느 뷔페 공무원의 뉴스만이 흘러나오고 주방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만이 타닥타닥 정막을 채웠다. 칠순이 넘은 강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일찍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비도 오고 손님도 없는 날이었다. 아니, 손님이 딱 한 명 있긴 했다. 누렇게 바랜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은 구석진 벽 쪽, 거대한 덩치의 사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 같았다. 번개 배달 로고가 박힌 짙은 파란색 바람막이 점퍼가 터질 듯한 어깨와 등판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박도훈이었다. 그는 세상과는 단절된 사람처럼 눈앞에 놓인 양념치킨과 공깃밥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꼭꼭 씹어 삼키는 모습은 그의 거친 외모와 달리 묘하게 정갈했다. 휴대폰도 술도 없이 오로지 밥만 먹는 그의 뒷모습은 든든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모를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강할머니는 단골인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무국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박 기사, 이거라도 좀 떠먹으면서 해. 비도 오는데 오토바이 타느라 고생이 많지? 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각진 턱, 처진 눈매, 험상 돋다기보다는 어수룩해 보일 정도로 순박한 인상이었다. 그는 황급히 두 손으로 국그릇을 받아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전 괜찮습니다.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한 낮고 굵은 저음이었다. 강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돌아서려는 찰나였다. 쾅! 가게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에 매달려 있던 풍경이 요란하게 딸랑거리더니 기어이 줄이 끊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찬 바람과 빗물과 함께 건장한 사내 넷이 들이닥쳤다. 번들거리는 검은 양복에 어울리지 않는 흰색 스니커즈, 개목걸이처럼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와 쩐 담배 냄새가 좁은 가게 안을 순식간에 오염시켰다. 선두의 선놈은 조칠성, 일명 독사. 키는 크지 않으나 풀어헤친 셔츠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엔 코브라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이 가게 안을 훑었다. 그는 껌을 짝짝 씹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구 할망구, 아직도 장사하고 있었어? 난 또 어제 가게가 무너진 줄 알았지. 칠성은 뻔뻔하게 가게 한가운데로 걸어와 플라스틱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앉았다. 흙투성이인 신발을 강할머니가 방금 닦아놓은 테이블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다. 뒤따라 들어온 똘마니 셋은 낄낄거리며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 맥주를 꺼내 마셨다. 강할머니는 앞치마 끝을 꽉 쥐며 파르르 떨었다. 놈들은 흑룡파였다. 재개발 이권을 위해 하이에나처럼 몰려다니는 놈들. 자, 자네들 원하는 게 뭔가? 난 가게 안 판다고 몇 번을 말해. 칠성은 씹던 껌을 바닥에, 그것도 할머니 발치에 개라고 뱉었다. 누런 이를 드러내며 그가 비웃었다. 노망 났나? 누가 집 팔래?
오늘 온 건 이번 달 보호비 받으러 온 거야. 저번 달 밀린 이자에 오늘비도 오는데 출장비까지 합쳐서 딱 500만 원만 내놓으셔. 뭐라고? 강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500만 원? 저번 달엔 5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물가가 올랐잖아, 할망구야. 인플레이션 몰라? 냉장고 옆에 서 있던 똘마니가 맥주를 벌컥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빈 병을 벽에 집어던졌다. 챙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할머니는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뻔했다. 그런 큰 돈은 없어.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연간 병원비도 모자라. 칠성이 벌떡 일어났다. 그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자 거대한 그림자가 노인을 집어삼킬 듯 덮쳤다. 그는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뺨을 툭툭 쳤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모욕이었다. 돈이 없어? 그럼 이 포기각서에 지장 찍어. 그럼 내가 노후 자금으로 500만 원 챙겨줄 테니까. 완전 남는 장사잖아?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계약서와 볼펜을 꺼내 테이블에 탁 내리꽂았다. 구석자리에 박도우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젓가락질은 멈췄으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밥그릇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넓은 등판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깊은 한숨을 삼키는 듯했다. 그는 평범하게 살기로 맹세했다. 피 냄새 나는 지옥을 벗어나 이름 없는 배달원으로 살겠노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저 쓰레기들이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난 못 찍어. 여긴 내 집이야. 우리 영감이랑 평생을 바친 곳이라고. 강할머니가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치며 계약서를 바닥으로 내쳤다. 순간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적막. 조칠성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허리를 숙여 계약서를 줍고 먼지를 털어낸 뒤 천천히 눈을 들어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장난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살기만이 남았다. 할망구. 그가 이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좋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폭력을 좋아하시나 봐? 그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짝!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강할머니가 계산대 쪽으로 처박혔다. 아악! 할머니는 입가에서 터진 피를 감싸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사장님! 구석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도훈이었다. 그제야 조폭들은 소리난 쪽을 돌아보았다. 저런 덩치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눈치였다. 칠성은 어둠 속에 묻힌 그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뭐야, 저 새끼는? 같이 뒤지고 싶냐? 도훈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주 조심스럽고 정갈한 동작이었다. 그는 바로 일어서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거대한 등으로 그들을 등지고 있었다. 당신들 너무하는군. 당신들 할머니뻘 되는 분한테. 노란 머리에 여드름이 덕지덕지 난 똘마니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손에는 맥주병을 쥐고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했다. 어이 뚱땡이. 배달통이냐? 밥 다 처먹었으면 꺼져. 형님 뚜껑 열리기 전에. 도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냅킨을 뽑아 입가를 천천히 닦았다. 사과해. 그리고 나가. 조폭들이 일제히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렸다. 광기 어린 조소가 좁은 가게를 울렸다. 사과 푸아하. 야, 저 새끼가 나보고 사과하랜다. 치킨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뇌에 기름 꼈냐? 하지만 조칠성은 웃지 않았다. 주먹밥을 먹고 산 놈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뚱뚱한 놈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저 기묘할 정도의 침착함,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 하지만 이 구역의 왕이라는 오만함이 그 찜찜함을 금세 덮어버렸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강할머니에게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옆에 놓인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는 저녁 장사를 위해 끓여놓은 육수통이 펄펄 끓고 있었다. 칠성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사과해야지.
이 뜨끈한 국물로 사과를 대신 받아주시오. 그가 육수통 손잡이를 낚아챘다. 안 돼, 강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늦었다. 칠성은 펄펄 끓는 붉은 육수를 할머니를 향해 거침없이 뿌렸다. 시뻘건 국물이 하얀 김을 내뿜으며 죽음의 궤적을 그렸다. 할머니는 질끈 눈을 감았다. 눈 깜짝할 새였다. 푸른색 그림자가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치 타는 냄새와 소리가 났다. 하지만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조심스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성벽 같은 등판이 가로막고 있었다. 박도훈이었다. 그가 몸을 날려 끓는 육수를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다. 배달업체 로고가 박힌 바람막이 점퍼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뜨거운 국물이 옷감을 녹이고 살을 파고들었을 테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매캐한 섬유 타는 냄새와 매운 양념 냄새가 진동했다. 가게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노란 머리는 입을 떡 벌린 채 들고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조칠성 역시 얼어붙었다. 저 둔에 빠진 몸으로 저게 가능한 속도인가? 도훈은 여전히 등 돌린 채였다.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한번 부르르 떨더니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팔뚝 위로 굵은 핏줄이 고목나무 뿌리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순박했던 배달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엔 화강암처럼 딱딱하게 굳은 괴물의 얼굴만이 있었다. 처져 있던 눈매가 치켜 올라가며 칠흑 같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분노가 아닌 심연처럼 깊고 차가운 살해, 사이.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가 보내는 침묵이었다. 그는 연기나는 점퍼를 벗어 바닥에 툭 던졌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강철 같은 근육,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흉터들, 총상, 칼자국,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을 기어나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었다. 너, 칠성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도훈의 목에서 가슴까지 이어진 긴 칼자국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너 정체가 뭐야? 박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한 발짝 내디뎠다. 낡은 나무 바닥이 그의 무게감에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가장 가까이 있던 노란 머리가 공포를 이기기 위해 악을 썼다. 이 개새끼가 어디서 영웅놀이야? 뒤져라. 놈이 맥주병을 높이 쳐들고 도훈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도훈은 피하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그저 무심하게 왼팔을 휘둘렀다.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단단한 것이 으스러지는 소리였다. 맥주병이 닿기도 전에 도훈의 소뚜껑 같은 손바닥이 노란 머리에 뺨을 후려갈겼다. 으악! 비명 지를 새도 없었다. 70kg이 넘는 건장한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떠올라 한 바퀴 반을 회전하더니 반대편 벽에 처박혔다. 화당탕, 가게가 흔들렸다. 벽에서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다. 바닥에 쓰러진 노란 머리는 기절해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박살난 치아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고 붉은 거품이 끓어올랐다. 남은 셋, 그리고 조칠성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걸레짝이 된 동료를 한번 보고 허공에 멈춰 있는 도훈의 손을 보았다. 도훈이 천천히 손을 내리며 칠성을 응시했다. 어눌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저음이 그들의 고막을 때렸다. 사과하라고 했지. 그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살아서 이 문을 나가고 싶다면. 도훈이 고개를 까딱였다. 우두둑 뼈마디 맞물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기어서 나가라. 창밖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번개가 번쩍이며 박도훈의 얼굴을 비췄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괴물. 오늘 밤 이 작고 낡은 통닭집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이 바로 괴물 배달원 박도훈의 전설적인 첫 사대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과연 독사 조칠성과 흑룡파는 이 괴물 앞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도훈이 숨기고 있는 끔찍한 과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업로드될 제2화 깨어난 괴물에서 본격적인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의다일라 반딕 투안 보노이 두엉트 PH1 이덴 PH 펀15 상팅 한쿡 도이다 에스스 둥부엔 푸옹시 고티유 투옙 망 웹 노벨 바 킷판핌 노 알 품 넨 한쿡 네 롯 다천특 에스탄 케이혹 키틴 부이 마 가맥수우치 고 케유취엔 좁디 좁은 통닭집 안은 순식간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비릿한 피 냄새가 기름 냄새, 그리고 박도훈의 타버린 점퍼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와 뒤섞여 퍼져나갔다. 조칠성은 바닥에 널브러진 옥수수가 다 털린 채 기절한 부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놈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모굴대가 힘겹게 위아래로 요동쳤다. 흑룡파에 독사라 불리며 숱한 채무자의 손가락을 자르고 다리를 분질러 온 그였지만 눈앞에 저 뚱뚱한 배달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양아치의 객기가 아니었다. 살인 기계만이 가질 수 있는 죽음 같은 고요함이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칠성이 으르렁거렸다. 바닥에 떨어진 권위를 주워 담으려는 발악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착!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은색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나 조칠성이야. 이 명동 바닥에서 내 이름만 대면 애들도 오줌을 지린다고. 남은 두 똘마니도 대장이 칼을 뽑자 허둥지둥 무기를 찾았다. 한 놈은 깨진 소주병을 거꾸로 쥐었고 다른 놈은 철제 의자를 집어들었다. 도우는 서슬퍼런 칼날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까딱이자 목뼈가 우두둑하고 총장전되는 소리를 냈다. 조칠성, 도훈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감정이 거세된 동굴 같은 목소리였다. 내가 뱀이든 용이든 알바 아니다. 내 눈엔 그저 노인네한테 끓는 물을 끼얹은 개새끼로 보일 뿐이야. 이 미친 새끼가 죽어. 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는 도훈의 복부를 향해 칼을 찔러 넣었다. 빠르고 잔인하고 정확한 찌르기였다. 하지만 도훈의 눈에 그 움직임은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일 뿐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파고들었다. 그의 소뚜껑 같은 왼손이 칠성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지끈. 칠성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끔찍한 통증이 뇌를 강타했다.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버린 것이다. 챙그랑.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끄아악. 칠성이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칠성의 비싼 실크 셔츠 멱살을 잡고 그 거구를 닭 모가지 비틀듯 들어올렸다. 도훈의 눈이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뜨거운 날숨이 칠성의 얼굴에 닿았다. 칼 쓰는 걸 좋아하나 보지? 도훈이 오른팔을 휘둘렀다. 주먹이 아니었다. 손등치기였다. 짝! 대포 소리가 났다. 칠성의 몸이 공중에서 팽이처럼 빙글 돌더니 식탁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나무 식탁이 반으로 쪼개지고 접시와 치킨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칠성은 난장판이 된 바닥에서 펄떡거리며 코피를 분수처럼 쏟아냈다. 남은 두 똘마니는 얼어붙었다. 무패의 독사라 불리던 형님이. 단 3초 만에 다음은 너희들이다. 도훈이 고개를 돌려 남은 놈들을 훑었다. 깨진 병을 든 놈이 덜덜 떨면서도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도훈은 귀찮다는 듯 발을 뻗었다. 가슴팍에 꽂히는 딥딥 키. 퍽. 놈은 문 밖으로 날아가 유리문 잔해를 뚫고 빗물 고인 보도 블록 위로 굴러떨어졌다. 의자를 들고 있던 놈은 공포에 질려 의자를 놓쳐버렸다. 쿵하고 제 발등을 부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저는 그냥. 놈이 두 손을 들고 횡설수설했다. 도훈이 다가갔다. 거대한 그림자가 놈을 덮쳤다.
사과해라. 예,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놈은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구석에 떨고 있는 강 할머니에게 절을 했다. 도우는 놈의 뒷덜미를 잡고 짐짝처럼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꺼져. 놈이 네 발로 기어 도망치자 도우는 끙끙거리는 조칠성에게 다가갔다. 그는 군화발로 칠성의 가슴팍을 짓밟았다. 으드득 칠성의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칠성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압박감에 헐떡거렸다. 올려다본 도훈의 눈, 그것은 인간의 분노가 아니었다. 파괴 그 자체였다. 잘 들어라. 도훈이 허리를 숙여 속삭였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만약 할머니 근처에서 얼씬거리는 게 내 눈에 띄면. 도훈이 발에 힘을 더 주었다. 칠성이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다. 그때는 새끼손가락부터 하나하나 분질러 주마. 도훈이 발을 뗐다. 칠성은 백패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굴렀다. 치욕, 고통, 그리고 증오. 그는 주먹으로 칠 도훈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독사였다. 독사는 정면 승부 대신 맹독을 품고 뒤를 노리는 법이다. 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져 핏자국을 씻어내고 있었다. 가게 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조칠성은 기름과 유리 조각이 뒤범벅된 바닥에 눌러붙은 벌레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가슴의 통증 때문에 다시 고꾸라졌다. 박도우는 거인처럼 서서 그를 등진 채 묵묵히 타버린 점퍼를 주워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강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방금 전 3명을 곤죽으로 만든 괴물이라곤 믿기지 않는 덤덤하고 순박한 목소리였다. 강할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훈의 붉게 달아오른 팔뚝을 만졌다. 끓는 육수를 막아낸 자리였다. 박기사, 팔이. 화상을 입었잖아. 제 가죽이 좀 두꺼워요. 괜찮습니다. 도훈이 바보처럼 헤헤 웃었다. 할머니는 들어가 계세요. 여긴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다시 칠성을 돌아보는 순간 미소는 증발했다. 아직도 누워있나? 칠성은 이를 갈았다. 깨진 테이블 다리를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뱀 같은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다. 품 안에 권총을 꺼내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조직원들을 불러 가게를 밀어버리고 싶었지만 본능이 경고했다. 허튼 짓을 했다간 저 미친놈이 진짜로 뼈를 분해해버릴 것이라고.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칠성이 핏물 섞인 목소리로 씹어뱉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일어나 본데 흑룡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도우는 징징거리는 애를 보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칠성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내가 말했지. 도훈이 박살난 문을 가리켰다.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기어서 나가라고. 내 놈 더러운 신발로 바닥 더럽히지 말고. 칠성의 눈이 뒤집혔다. 기어서 나가라고? 내가 조칠성이다. 이 명동 바닥에 생사려 탈권을 쥔 2인자다.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찍고 있을 터였다. 여기서 개처럼 기어나가는 건 사회적인 자살이나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죽여라, 이 개새끼야. 칠성이 최후의 발악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도훈은 피하지도 않았다. 날아오는 주먹을 야구공 잡듯 움켜쥐고 살짝 비틀었다. 오두둑, 끄아악. 칠성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쳤다. 그래, 선택은 네가 했다. 도훈이 칠성의 뒷머리를 움켜쥐고 소스 범벅이 된 바닥에 처박았다. 기어. 육체적 고통이 자존심을 꺾었다. 천하의 조칠성이 팔꿈치와 무릎으로 바닥을 질질 끌며 기어가기 시작했다. 1미터 또 1미터, 굴욕이 내장까지 뒤틀리게 만들었다. 창문 틈으로 빗속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꽂혔다. 독사가 통닭집에서 지렁이처럼 기어 나왔다는 소문은 내일이면 암흑가의 톱뉴스가 될 것이다. 비에 젖은 보도블록까지 기어 나온 칠성이 고개를 돌렸다. 박도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역광을 받은 그의 실루엣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명심해라. 도운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차갑게 꽂혔다. 다시는 오지 마.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세단에 올라탄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박살난 손가락 때문에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접니다. 사구역에 미친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놈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지원 병력이 필요합니다. 수금이 아니라 살인을 위한 병력이요. 백미러에 비친 칠성의 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냥 죽이지 않겠다. 놈이 겪게 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운명의 그날 밤 이후 3일이 지났다. 명동거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흑룡파 놈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주민들은 놈들을 쫓아낸 배달원 영웅에 대해 수군거렸다. 강할머니네 가게는 영웅의 얼굴을 보러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박도우는 사라졌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3평짜리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와 소형 냉장고, 그리고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영정이 놓인 작은 재단뿐이었다. 도우는 낡아빠진 가죽 장갑을 묵묵히 닫고 있었다. HID 국군정보사령부. 시절부터 함께 해온 분신 같은 물건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가짜다. 놈들은 절대 그냥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다. 놈들의 침묵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일 뿐이다. 그때 도훈의 전화가 진동했다. 강할머니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에선 할머니의 목소리 대신 찢어질 듯한 오열 소리가 들려왔다. 박 기사, 우리 민지 좀 살려줘. 놈들이 민지를 잡아갔어. 도훈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쾅 하고 넘어졌다. 민지는 강할머니의 7살 난 손녀였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가 목숨처럼 키우는 아이였다.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십니까? 공원이야. 하교하는 애를 데리러 왔는데 검은 차가 와서 날 밀치고 애를 태워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다. 끈적하고 차가운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안녕 영웅나리. 조칠성이었다. 너 뭘 원해? 도훈이 으르렁거렸다. 휴대폰을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았다. 뭘 원하냐고? 내 모가지. 하지만 난 공평한 놈이거든. 오늘 밤 8시 인천항 4번 창고. 혼자 와라. 짭새를 부르거나 딴 놈을 데려오면 이 꼬맹이 손가락을 곰탕 재료로 보내주지. 간다. 아, 깜빡했네. 올 때 내 관짝은 직접 짜서 와라. 전화가 끊겼다. 뚜뚜. 도훈은 어둠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재단 위 아내와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과거의 적들로부터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는 맹세했었다.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그림자처럼 살며 속죄하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평범한 삶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도훈은 옷장 및 서랍을 열었다. 검은색 금속 상자가 나왔다. 그 안에는 톱니 모양의 군용 대검과 색이 바랜 검은색 전술복이 들어 있었다. 그는 가죽 장갑을 끼고 주먹을 꽉 쥐었다. 뿌드득 가죽 비비는 소리가 칼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미안해 여보. 도훈이 아내의 사진에 속삭였다. 나 다시 짐승이 되어야겠어. 그는 고시원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가 그를 삼켰다. 오늘 밤 인천항은 피로 물들 것이다. 밤에 인천항은 황량하고 스산했다. 바닷바람이 윙윙거리며 짠내와 기름 냄새를 실어 날랐다.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4번 창고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같았다. 저녁 8시 정각,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췄다. 박도훈이 내렸다. 배달원 유니폼은 없었다. 터질 듯한 근육을 감싼 검은색 전술 티셔츠, 카고 바지, 그리고 전술화.
가로등 불빛 아래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둔한 곰이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그가 육중한 철문을 밀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창고 안 천장에 매달린 투광등이 중앙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조칠성이 벨벳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오른손엔 하얀 깁스를 하고 목에 걸고 있었다. 그 옆 의자에는 민지가 묶여 있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고 겁에 질린 눈망울엔 눈물이 가득했다. 도훈을 보자마자 아이의 눈이 애처롭게 흔들렸다. 하지만 칠성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30명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흑룡파의 정예 조직원 30명. 이번엔 맥주병 따위가 아니었다. 철조망을 감은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회칼, 쇠사슬, 흉악한 무기를 든 놈들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도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시간 딱 맞춰왔네. 칠성이 퉁퉁 부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난 또 도망친 줄 알았지. 도훈의 시선은 오직 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서야 짧은 숨을 내쉬었다. 애 풀어줘. 내가 왔잖아. 풀어줘. 칠성이 광소했다. 여기가 영화 촬영장인 줄 아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명령질이야? 야, 애 다리 하나 분질러. 칠성의 명령에 야구 방망이를 든 놈 둘이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가 몸을 움츠리며 흐느꼈다. 멈춰. 도훈의 포효가 창고를 울렸다. 그 기세에 두 놈이 저도 모르게 멈칫했다. 반격하지 않겠다. 도훈이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빈손임을 보여주었다. 나를 때려. 죽을 때까지 때려도 좋아. 하지만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맹세코 너희들 전원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담담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살기는 창고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칠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30대 1이라는 숫자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좋아, 샌드백이 되시겠다? 소원대로 해주지. 얘들아. 죽여, 곤죽으로 만들어버려. 30명의 조직원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은 굶주린 들개떼처럼 고독한 곰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도훈은 눈을 감았다. 기름 냄새와 살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동공은 바늘구멍처럼 수축해 있었다. 선두의 선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도훈은 고개만 살짝 젖혔다. 파이프가 귓가를 스쳤다. 퍽, 턱이 돌아가는 소리. 손이 움직이는 걸 본 사람은 없었다. 놈은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뒤따라오던 놈들을 덮쳤다. 학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약속대로 반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괴물의 사슬이 끊어질 것인가? 야구 방망이가 도훈의 등을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도훈은 넘어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삼켰다. 민지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그를 묶고 있었다. 더 세게 쳐. 어차피 반격 못해. 칠성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다. 팔, 다리, 등, 옆구리. 도훈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칼을 든 놈이 도훈의 팔뚝을 그었다. 붉은 피가 솟구쳤다. 민지는 질끈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테이프 너머로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삼촌, 싸워요, 제발. 도훈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시야를 가렸다. 고통 속에서 기억이 되살아났다. 회상. 15년 전 HID 훈련소. 박도훈,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병기다. 병기에게 감정은 사치다. 죽이거나 죽거나. 교관의 고함 소리. 국경지대의 정글에서 벌어졌던 처형. 진흙탕 속에서 며칠을 버티던 매복. 그의 살인 본능은 그 지옥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었다. 현재 한 놈이 군화 발로 도훈의 얼굴을 밟으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도훈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살생부의 이름을 적는 저승사자의 눈이었다. 충분해. 도훈이 중얼거렸다. 도훈이 무릎을 꿇자 칠성이 비웃었다. 어때? 이제 좀 알겠냐? 야, 저 계집의 손모가지 잘라버려. 칼잡이가 민지의 손을 향해 칼을 치켜들었다. 강. 날카로운 금소금. 칼잡이는 멍하니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손이 자신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다.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도훈이 유령처럼 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말했지. 도훈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긁혀 나왔다. 건드리지 말라고. 오드득. 도훈이 칼잡이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떨어지는 회칼을 낚아채 테이블에 콕 꽂아버렸다. 민지의 손가락에서 불과 1mm 떨어진 곳 밧줄만 정확히 잘려나갔다. 민지야, 눈 감아. 삼촌이 말할 때까지 뜨지 마. 민지가 덜덜 떨며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괴물이 사슬을 끊었다. 도훈이 뒤를 돌아보았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그는 검은 폭풍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주먹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급소, 관절, 인대, HID의 살상 무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쇠파이프를 뺏어들고 장난감처럼 휘둘렀다. 붕, 붕, 팍, 팍 뼈 부러지는 소리가 폭죽처럼 터졌다. 뒤에서 덮치려는 놈에게는 뒤도 안 보고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명치를 맞은 놈은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다. 두 놈의 머리통을 잡고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꿍, 둘 다 실신했다. 30명의 조폭은 이제 굶주린 늑대 앞에 양떼에 불과했다. 창고는 피 튀기는 도살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신음이 아까의 웃음소리를 대신했다. 5분. 박도훈이 30명을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딱 5분이었다. 그의 주변엔 시체처럼 널브러진 놈들이 산을 이루었다. 그 중심에선 도훈은 피범벅이 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가 조칠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칠성은 의자에 앉아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러시아산 밀수 권총을 꺼내들었다. 오, 오지마. 쏜다. 진짜 쏜다니까.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검은 총구가 그를 겨누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그 장난감이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칠성이 눈을 질끈 감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이 공기를 찢었다. 하지만 도훈은 쓰러지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까딱했을 뿐이다. 총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 핏자국을 남겼다. 칠성이 다시 쏘려던 찰나 도훈은 이미 코앞에 있었다. 그가 달궈진 총열을 맨손으로 쥐고 으깨버렸다. 아악, 내 손. 방아쇠에 낀 손가락이 으스러지자 칠성이 비명을 질렀다. 도훈이 칠성의 목을 잡고 들어올렸다. 내 놈 보스 불러. 너 미쳤어. 회장님이 널 죽일 거야. 기다리고 있겠다. 도훈은 칠성을 구석으로 내동댕이 치고 민지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눈을 가려준 채 그는 아수라장이 된 창고를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적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정적을 깨고 달려오는 불빛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춤을 췄다. 박도훈이 민지를 지나가던 택시에 태워보내자마자 경찰차 3대가 들이닥쳐 길을 막았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건 최경감이었다. 탐욕스럽게 생긴 중년 남자로 흑룡파의 뒤를 봐주는 부패 경찰이었다. 박도훈, 손들어 집단 폭행 및 공공장소 소란 혐의로 체포한다. 최경감이 권총을 겨눴다. 뒤따른 경찰들도 총을 빼들었다. 도훈은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민지를 보호했다. 그는 경멸 어린 눈으로 최경감을 노려보았다. 폭행? 저 안에서 육의 납치극이 벌어졌는데 놈들은 안 잡고 나한테 총질이냐? 난 내가 사람 패는 것만 봤는데? 나머지는 서해 가서 따지자고. 최경감이 비릿하게 웃으며 수갑을 꺼내들었다. 도훈이 주먹을 쥐었다. 이따위 경찰들은 30초면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랬다간 전국 수배자가 되고 민지가 위험해진다. 수갑이 채워지려는 찰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50대 중반, 잘 빗어 넘긴 백발에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손에는 쿠바산 시가가 들려 있었다. LS 건설 회장이자 흑룡파의 진짜 주인 이만석이었다. 최경감 멈추게.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다. 최경감이 화들짝 놀라 총을 내리고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회장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이 미친놈이 칠성내 애들을 박살내서. 알고 있어. 이만석이 말을 끊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먼지 하나 없는 구두가 진흙 바닥을 밟았다. 그가 도훈에게 다가가 흥미롭다는 듯 훑어보았다. 자네가 박도훈인가? 도훈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렇다. 창고 CCTV를 봤네. 인상적이더군. 혼자서 내 부하 30명을 가지고 놀더구만. 자네 평범한 놈이 아니야. 이만석이 도훈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어디 출신인가? HID? UDT? 도훈은 침묵했다. 난 인재를 좋아해. 내 밑으로 와라. 배달일로 버는 돈의 10배를 주지. 그리고 저 할망구랑 꼬맹이도 봐주겠네. 돈에 미친 놈들이라면 혹할 제안이었다. 하지만 도훈에게는 모욕이었다. 노인네한테 끓는 물 끼얹는 개새끼 밑에서는 아니래. 도훈이 싸늘하게 대꾸했다. 이만석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쉽군. 난 말 안 듣는 개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가 뒤돌아서며 최경감에게 손짓했다. 경감, 자네 일 봐.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최경감이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다시 수갑을 들이밀었다. 그때 최경감의 전화벨이 울렸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군데 지금 바빠. 순간 최경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예, 국군정보사령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예, 전화를 끊은 최경감은 도훈을 귀신 보듯 쳐다봤다. 그는 이만석에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체포 못합니다. 군 정보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놈 신상 기록이 1급 기밀이랍니다. 건드리면 우리 서장 목도 날아간다고. 이만석이 멈칫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려 도훈을 보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흥미가 아닌 진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가자. 도훈은 겁에 질린 택시 기사에게 말하고 민지와 함께 차에 탔다.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이만석이 이를 갈았다. 1급 기밀이라. 재밌네. 법으로 안 된다면 내 방식대로 하지. 서울 전역에 박도훈 수배령 내려. 놈의 목을 가져오는 놈한테 현금 10억 준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길거리 싸움이 아니었다. 고독한 늑대와 거대 범죄 제국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박도훈의 목에 걸린 현상금 10억 원. 그 소식은 서울 암흑가의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좀도둑부터 폭주족 전문 청부업자들까지 명동으로 몰려들었다.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 같았다. 도훈은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우선 강할머니와 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는 북한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로 향했다. 그곳의 주지 스님은 도훈의 아버지와 군 생활을 함께한 전우였다. 여기 계세요.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마시고요. 도훈은 모아둔 현금 뭉치를 건네며 당부했다. 박 기사, 어디 가려고? 위험한 짓 하지 마. 강 할머니가 도훈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끝을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린 평생 쫓길 거예요. 도훈이 산을 내려왔다. 소나무 숲 뒤로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 사람 좋은 배달원의 눈빛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그곳엔 사냥꾼의 눈빛만이 남았다. 그는 도망치지 않는다.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다시 돌아온 명동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누비고 문신을 드러낸 사내들이 가게들을 뒤지며 도훈을 찾고 있었다.
도우는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유령처럼 인파 속을 흘러다녔다. 이미 털렸을 게 뻔한 고시원은 가지 않았다. 그는 철물점에 들러 소주 한 병, 검은 테이프, 라이터, 그리고 커터 칼을 샀다. 밤이 되자 명동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재개발 구역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흑룡파 조직원 5명이 골목 어귀에서 새 파이프를 든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젠장, 그 뚱땡이 놈 쥐새끼처럼 잘도 숨네. 오늘 안에 못 찾으면 회장님이 가만 안 둘 텐데. 걱정 마, 10억은 내 거야. 그때 골목 안쪽에서 달그락 깡통 구르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 놈들이 일제히 손전등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 위를 지나갔다. 놀래라. 고양이네. 한 놈이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와 맨 뒤에 있던 놈의 입을 틀어막고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소리도 없었다. 야, 철수 어디 갔냐? 잠시 후 리더가 물었다. 사람은 셋뿐이었다. 방금 여기 있었는데?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다. 두 번째 놈은 목덜미를 가격당해 기절했다. 세 번째 놈은 발목이 잡혀 트럭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 리더만 남았다. 그는 덜덜 떨며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나오라고 이 새끼야. 나 안 무서워. 슥, 도훈이 바로 등 뒤에 나타났다. 그가 놈의 귀에 속삭였다. 나 찾냐? 으악, 도훈이 입을 틀어막고 명치를 가격했다. 놈은 새우처럼 꺾여 쓰러졌다. 도훈은 놈의 휴대폰을 꺼내 지역 관리책의 번호를 눌렀다. 내 주인한테 전해. 발밑에서 끙끙대는 놈을 밟으며 도훈이 말했다. 내가 가고 있다고. 그놈이 가진 모든 걸 부숴버리러 간다고. 오늘 밤 사냥꾼이 된 사냥감이 이빨을 드러냈다. 박도훈의 선전포고는 허세가 아니었다. 그는 흑룡파의 약점이 머릿수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만석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검은 돈의 원천은 세 곳. 사채업, 불법 도박장, 그리고 클럽 내 마약 유통이었다. 첫 번째 타겟, 대부업체 황금용 파이낸셜. 낡은 상가 2층, 조직의 차용증과 현금이 보관된 심장부였다. 10명의 경비 병력이 지키고 있었다. 파직, 건물의 두꺼비 집이 내려갔다. 사무실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정전이다. 손전등 켜. 아우성이 터졌다. 어둠 속에서 도우는 야간 투시경군 시절 빼돌린 구형 장비를 끼고 유령처럼 움직였다. 뼈 부러지는 소리, 비명, 충돌음이 난무했지만 도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10명의 경비원은 전원 실신에 있었다. 금고는 전문적인 솜씨로 털려 있었고 현금은 사라졌다. 차용증과 장부는 바닥에 쌓여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빛, 두 번째 타겟 노래방 지하 불법 카지노. 새벽 2시, 도우는 설탕과 비료로 만든 사제 연막탄을 환기구에 던져 넣었다. 자욱한 흰 연기가 카지노를 덮쳤다. 손님들은 서로를 밟으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다. 혼란을 틈타 진입한 도우는 사람을 때리는 대신 슬롯 머신과 룰렛 테이블을 박살냈다. 야구 방망이로 모니터를 깨부수고 전자칩을 지시겼다. 피해액만 수억 원. 연이은 습격 소식이 태풍처럼 흑룡파 본사로 날아들었다. LS 빌딩 최상층의 화려한 집무실, 이만석은 값비싼 와인잔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한 놈, 고작 한 놈을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돼? 그 새끼가 귀신이야? 회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손에 깁스를 한 조칠성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형님, 놈은 보통 놈이 아닙니다. 게릴라 전술을 씁니다. 우리 동선을 훤히 꿰뚫고 있어요. 마치 우리 생각을 읽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새끼들. 이만석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씩씩거렸다. 힘으로 안 되면 머리를 써야지. 최경감한테 연락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아무리 더러운 짓이라도 해서 놈을 감방에 쳐넣으라고 해.
기밀이고 나발이고 난 놈이 죽길 원해. 그 시각 멀지 않은 곳의 낮은 건물 옥상. 도우는 불 켜진 LS 빌딩을 바라보며 전투식량 발을 씹고 있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용의 팔다리는 잘났다. 이제 머리를 노릴 차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주먹으로도 부술 수 없는 교활한 법의 덫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도우는 체포되었다. 싸우다가 잡힌 게 아니었다. 지병인 통증 때문에 몰래 약국에 들렀다가 당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총 대신 긴급 체포 영장을 들이밀었다. 죄명은 살인. 통닭집에서 네가 턱주갈이 날린 노란 머리놈 있지? 쓰레기장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사인은 뇌출혈. 내가 유력 용의자야. 최경감이 수갑을 채우며 비열하게 웃었다. 도우는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냥 턱뼈만 부러뜨렸을 뿐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놈들은 혐의를 씌우기 위해 자기 식구를 직접 죽인 것이다.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수법이었다. 경찰서 취조실. 도우는 철제 의자에 결박되었다. 카메라는 꺼졌고 블라인드가 내려졌다. 최경감이 들어오더니 녹음기마저 껐다. 그는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과 망치를 들고 있었다. 자, 영웅나리, 여긴 목격자가 없어. 자백서에 서명해. 그럼 편하게 가게 해주지. 안 그러면. 최경감이 손바닥에 망치를 두드렸다. 흑룡파 놈들이 득실거리는 감방에 쳐넣기 전에 손가락부터 작사를 내주마. 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최영식 경감 군번 8294. 2020년 2021년 이만석에게 뇌물수수 3회. 작년 이만석 아들 뺑손이 사망사고 은폐. 스위스 비밀 계좌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최경감의 미소가 굳었다. 쿵. 망치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너 무슨 소리야? 나 전직 HID 1팀장이야. 내가 정보 수집도 안 하고 전쟁터에 뛰어들 것 같나? 도훈이 몸을 앞으로 숙이자 수갑이 짤랑거렸다. 체포되기 전 예약 메일을 설정해뒀어. 24시간 내에 내가 해제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 놈의 모든 범죄 증거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 3사로 전송될 거다. 최경감이 뒷걸음질 쳤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심리전을 걸려다 역으로 당했다. 그는 HID 출신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았다. 빈말 따윈 안 하는 놈들이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최경감이 덜덜 떨며 물었다. 지금 당장 풀어줘. 그리고 조작된 살인사건 증거 싹 다 지워. 하지만 이 회장이 날 죽일 거야. 안 하면 내가 내일 법으로 널 죽여주지. 선택해. 조폭한테 쫓길래 아니면 감옥에서 썩을래? 그때 최경감의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서장이었다. 야, 이 미친놈아, 당장 박도훈 풀어줘.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 전직 전쟁 영웅한테 무슨 짓거리냐고 난리 났다고. 최경감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훈의 수갑을 풀었다. 도훈이 일어서서 붉어진 손목을 문질렀다. 그가 최경감의 귀에 속삭였다. 기도해라. 내가 이기도록. 이만석이 이기면 입막음하려고 너부터 죽일 테니까. 도훈은 대낮에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뒤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부패 경찰이 남겨졌다. 그는 두뇌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만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많은 아군이 필요했다. 경찰서를 나온 도훈은 이태원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재즈바를 찾았다. 조국의 청춘을 바치고도 사회로부터 잊혀진 예비역들의 아지트였다. 바텐더는 애꾸 눈에 긴 머리를 묶은 사내였다. 잔을 닦다가 들어오는 도훈을 보고 멈칫하더니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미친 곰? 난 내가 어디 구석에서 객사한 줄 알았다. 명줄 하나는 길지 진수야. 도훈이 바에 앉았다. 위스키 한 잔 줘. 얼음 없이. 진수는 술을 따라 밀어주었다. 그는 도훈의 옛 부대 폭파 및 해킹 전문가였다. 마지막 임무에서 한쪽 눈을 잃고 은둔하며
정보상 노릇을 하고 있었다. 소문 들었어. 흑룡파랑 전쟁 중이라며? 돌았구만.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도움이 필요해. 총 같은 거 말고 정보가 필요하다. 도훈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흑룡파 본사 건물 설계도, 그리고 이만석의 스케줄. 진수가 한숨을 쉬며 카운터 밑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이럴 줄 알았지. 네가 술이나 마시러 올 놈이 아니니까. 진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10분 후 화면에 흑룡파 본거지인 클럽 더 팰리스의 3D 설계도가 떴다. 지상 15층 건물, 110층은 클럽이랑 룸살롱, 1112층은 사무실, 13층. 거기가 이만석 펜트하우스야. 전용 엘리베이터에 방탄유리 24시간 경호. 요새가 따로 없어. 약점은? 도훈이 짧게 물었다. 지하 환기구, 그리고 오늘 밤 이만석 생일 파티가 있어. 보안은 빡세겠지만 술이랑 여자 때문에 틈도 생길 거야.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잠깐. 진수가 불러 세웠다. 그가 카운터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너클이 달린 전술 장갑과 섬광탄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서비스야. 죽지 마십시오, 팀장님. 도훈이 상자를 받아들고 보기 드문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전우. 그는 가게를 나섰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손에는 이제 주먹뿐만 아니라 용의 소굴로 가는 지도와 치명적인 장난감들이 들려 있었다. 오늘 밤이 결전이다. 클럽 더 팰리스는 불야성이었다. EDM 음악 소리가 거리까지 쿵쿵 울려 퍼졌다. 슈퍼카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박도훈은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검은 전술복에 진수가 준 너클 장갑, 허리춤엔 섬광탄과 대검. 시작해볼까? 그는 더 팰리스 옥상 난간을 향해 갈고리 총을 쐈다. 건물 사이의 허공을 거대한 박쥐처럼 가로질렀다. 귓가에 바람이 윙윙거렸다. 가볍게 옥상에 착지한 도우는 경비 둘을 순식간에 기절시키고 옥상 문을 땄다. 비상계단으로 침투. 목표는 13층. 그는 12층 관리실로 내려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다가서는 순간 동작 감지 센서가 작동했다. 윙윙 침입자 발생. 붉은 비상등이 돌아갔다. 젠장. 도훈이 욕을 삼켰다. 기습은 물 건너갔다. 이젠 정면 돌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사무실 문들이 벌컥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십수명은 되어 보였다. 손에는 마체테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저기 있다. 죽여.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섬광탄 핀을 뽑아 앞으로 던졌다. 펑! 강렬한 섬광과 폭음이 터지자 놈들이 눈과 귀를 감싸며 비틀거렸다. 도우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너클 장갑은 악몽 그 자체였다. 주먹을 뻗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첫 놈의 코뼈를 주저앉히고 두 번째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세 번째 놈을 들어올려 대리석 바닥에 매다 꽂았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 위로 피가 튀었다. 호화로운 복도는 도살장으로 변했다. 도훈은 싸우면서 13층 전용 엘리베이터로 전진했다. 하지만 문은 특수 강철로 되어 있었고 지문 인식이 필요했다. 그는 도망치려던 지배인 놈을 붙잡아 전자 패널에 머리를 쳐박았다. 패널이 박살나고 전선이 드러났다. 진수에게 배운 대로 전선을 연결했다. 팅! 문이 열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은 비어있지 않았다. 키 2미터가 넘는 보디빌더 같은 거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만석의 경호실장 타이탄이었다. 제 발로 지옥에 왔구나, 쥐새끼. 타이탄이 멍청하면서도 잔인하게 웃었다. 도우는 목을 풀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 좁은 철장이 죽음의 링이 될 것이다. 문이 닫혔다. 철제 상자가 두 괴물을 태우고 13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좁은 승강기 안, 싸움은 그 어느 곳보다 처절했다.
피할 곳은 없었다. 오로지 정면 충돌뿐. 타이탄이 해머 같은 주먹을 휘둘렀다. 도운이 양팔로 막았지만 충격에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다. 강철벽이 우그러질 정도의 파괴력이었다. 죽어라. 타이탄이 포효하며 머리로 도운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도운은 통증을 참고 유도 기술을 썼다. 놈의 힘을 역이용해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둘 다 바닥에 뒹굴었다. 도운은 재빨리 대검을 뽑아 타이탄의 허벅지를 찔렀다. 크악! 타이탄이 괴성을 지르며 도운을 밀쳐냈다. 도운은 튕겨나가면서도 다시 튀어올라 타이탄의 안면에 연타를 날렸다. 퍽퍽퍽퍽 너클이 살을 찢고 코를 뭉개고 이빨을 부러뜨렸다. 거인은 정신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팅! 13층 문이 열렸다. 도운은 피투성이가 된 타이탄을 뒤로 하고 걸어 나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13층 펜트하우스는 사치의 끝이었다. 양털 카펫, 서울 야경이 보이는 통유리. 하지만 이만석의 집무실로 가는 육중한 나무문 앞을 지키는 건 사명의 킬러, 조직의 4대 천왕이었다. 각자 일본도 카람비 호랑이 발톱 모양 칼, 쌍절곤, 채찍을 들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다니 칭찬해주지. 일본도를 든 놈이 말했다. 하지만 여기가 종착역이다. 도우는 대답 대신 찢어진 소매를 찢어 왼팔에 칭칭 감았다. 임시 방패였다. 오른손엔 피 묻은 대검을 고쳐쥐었다. 1대4의 혈투가 시작되었다. 채찍 든 놈이 휘둘렀다. 갈고리가 달린 채찍이 도운의 살점을 뜯어냈다. 칼잡이가 달려들었다. 도운은 바닥을 구르며 피하고 유리 탁자를 발로 차 놈들의 진로를 막았다. 쌍절곤 든 놈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내어주고 거리를 좁혔다. 푹 대검이 놈의 목을 꿰뚫었다. 하나 처리. 카람빗 든 놈이 난도질을 해왔다. 도운은 천을 감은 팔로 막아내고 박치기로 놈의 코를 박살냈다. 쿵! 놈이 쓰러지자 목뼈를 꺾었다. 둘 처리. 채찍 든 놈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우는 바닥에 떨어진 일본도를 주워 창처럼 던졌다. 칼이 놈의 가슴을 뚫고 벽에 꽂혔다. 세 처리. 남은 건 가장 강한 일본도 잡이, 놈과 도운이 격돌했다. 숨 막히는 백병전. 도운의 등에 길게 칼집이 났지만 그는 놈의 칼날을 두 손바닥 너클 낀 손으로 잡아채고 몸을 돌려 회전 발차기를 관자놀이에 꽂았다. 마지막 놈이 쓰러졌다. 도운은 난장판이 된 호화로운 방 한가운데 섰다. 이마, 어깨, 등, 허벅지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지막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이만석이 안락의자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여유롭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조칠성이 서 있었다. 손에는 유지타이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끝났다, 미친 곰. 칠성이 광기 어린 눈으로 총구를 겨눴다. 도운에겐 무기가 없었다. 체력도 바닥났다. 기관단총 앞에서 주먹이 무슨 소용일까? 쏴! 저 새끼 머리통을 날려버려. 이만석이 점잔 빼던 모습을 버리고 악을 썼다. 조칠성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었다. 그 비오는 날의 굴욕을 갚을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우는 총을 보지 않았다.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왜 미친 곰인지 아나? 도운이 물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곧 죽을 놈이 말이 많아. 칠성이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철컥 철컥. 총성은 없었다. 공이 치는 소리만 허무하게 울렸다. 칠성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겨봤지만 소용없었다. 이게 뭐야? 도운이 피 묻은 입술로 미소 지었다. 엘리베이터. 아까 타이탄이랑 싸울 때 건물 예비 전력을 끊었어. 보안 시스템이 리셋됐지. 그리고 내 생각에 그 총 지하 전자무기고에서 꺼내왔지? 칩이 내장된 스마트건 말이야. 사실 도운의 블러핑 허세이였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해커 진수가 흑룡파 무기고 관리 시스템을 해킹해 위치 추적 칩을 통해 새로 들어온 총기들을 원격 잠금해버린 것이다. 진수가 준비한 비밀 선물이었다. 칠성은 당황하여 총을 집어던지고 잭나이프를 꺼냈다. 칼로 죽여주마. 그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자는 부상당한 베테랑을 이길 수 없다. 도우는 칠성의 엉성한 찌르기를 피하고 깁스한 손목 아직 덜 나은 그곳을 잡아 비틀었다. 우지끈. 똑같은 부위가 다시 부러지는 소리. 고통은 10배였다. 으아악. 도훈은 봐주지 않았다. 칠성의 얼굴과 배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할머니를 위해, 민지를 위해, 그가 괴롭힌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이건 할머니 몫이다. 퍽. 이건 꼬맹이 목. 퍽. 그리고 이건 내 오만함의 대가다. 콰직. 마지막 어퍼컷이 칠성을 공중으로 띄웠다. 그는 넝마가 되어 떨어졌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졌다. 독사의 머리가 지식여졌다. 남은 건 이만석뿐. 회장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덜덜 떨며 돈 가방을 꺼냈다. 살려줘. 돈 있어. 100억, 1000억, 얼마든지 줄게. 제발. 도우는 다가가 돈 가방을 쳐냈다. 지폐들이 방 안 가득 눈처럼 흩날렸다. 그는 이만석의 멱살을 잡고 발코니로 끌고 나갔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아래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 진수가 증거와 함께 부른 진짜 경찰들과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내려다봐라. 도훈이 으르렁거렸다. 내 제국은 무너졌다. 안 돼, 난 왕이야. 이 도시의 왕이라고. 이만석이 절망에 빠져 헛소리를 했다. 너는 왕이 아니야. 넌 기생충일 뿐이다. 도훈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죽음은 너무 쉬운 도피처였다. 그는 이만석을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찰 특공대 발치로 던져버렸다. 당신들 몫이오. 도훈이 특공대 팀장에게 말했다. 팀장은 피투성이지만 꼿꼿하게 선 도훈과 쓰러진 범죄자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도훈에게 바로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영웅에 대한 예우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올랐다. 지난 며칠간의 먹구름을 몰아내는 빛이었다. 뉴스는 속보로 도배되었다. 범죄 조직 흑룡파 일망타진. 이만석 회장 및 조직원 수백 명 검거. 경찰 유착 비리 대규모 적발. 최 경감 역시 사무실에서 증거물과 함께 체포되었다. 명동 거리는 다시 태어난 듯했다.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시위 깃발이 다시 꽂혔지만 이번엔 진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강할머니네 통닭집. 할머니와 민지는 무사히 돌아왔다. 가게는 청소하느라 문을 닫았지만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행복한 눈물이 넘쳐났다. 이웃들이 모여 가게 수리를 돕고 있었다. 박 기사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 이웃이 물었다. 할머니가 문 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갔어. 자기는 그냥 배달원일 뿐이라고. 밀린 배달하러 가야 한다면서. 한강변의 둑길, 낡은 스쿠터 한 대가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박도훈은 다시 그 파란색 배달업체 점퍼를 입고 있었다. 탄 자국은 기워져 있었다. 눈가의 멍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현상금도 영웅칭호도 필요 없었다. 그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는 더 이상 살인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지키는 자였다. 그는 강변에 스쿠터를 세우고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품에서 아내와 딸의 사진을 꺼내 입을 맞추고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넣었다. 해냈어. 당신이 바란 대로 살았어.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배달앱 알림이었다. 신규 주문. 강할머니 통닭. 배달지. 명동 4구역. 도훈이 미소 지으며 스로틀을 당겼다. 스쿠터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질주했다. 그 뒤로 괴물의 주먹이라는 전설은 서울의 뒷골목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어둠이 이곳을 덮친다면 그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는 박도훈이다. 그는 미친 곰이다. 그리고 그는 정이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박도훈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박도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악인들이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모습에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고 악당을 물리치는 액션 활극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명동의 뒷골목, 그 낡은 통닭집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친 이야기 속에서 폭력의 허무함과 동시에 인간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주는 위대한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극적인 상황을 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용기에 대한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박도훈이라는 인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힘의 방향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 조칠성과 이만석 같은 인물들은 힘을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힘은 곧 권력이고 돈이며 약자를 짓밟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박도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살상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먹을 꽉 쥐었던 순간은 오직 힘없는 할머니가 뜨거운 국물을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어린 소녀가 납치되어 공포에 떨고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도훈처럼 평소에는 어수룩해 보일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해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박도훈이 끓는 육수를 등으로 받아내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강인함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용기에 대해 다시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목격했을 때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도훈은 그 두려움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마저 외면하면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양심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조폭과 싸울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불의와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학교에서의 따돌림, 혹은 일상에서의 차별들 말입니다. 박도훈이 보여준 용기는 거창한 무술 실력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결단력이었습니다. 그 작은 용기들이 모일 때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박도훈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속죄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봅니다. 그는 과거에 사람을 해치는 병기로 살았고 그로 인해 가족을 잃는 끔찍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괴물이라 칭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강할머니와 민지라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어내기 위해 이번에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박도훈이 보여주었듯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모든 악이 처단된 후 박도훈의 선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10억 원이라는 현상금도 경찰이나 시민들의 영웅 대접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저 낡은 스쿠터에 올라타 다시 배달통을 메고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가치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악당 이만석은 펜트하우스에 살며 권력을 누렸지만 끝내 파멸했습니다. 반면 박도훈은 땀 흘려 일하고 퇴근길에 낡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박도훈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타인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격했습니다. 삭막해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도훈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와 손녀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혈연을 넘어선 인류애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차가운 비를 맞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도 작은 박도훈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설정과 극적인 장치를 통해 전개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생의 메시지는 우리 가슴에 실제하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박도훈의 뒷모습을 보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가의 시선, 빗속의 고독한 곰을 바라보며 저는 이 이야기를 집필하고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줄곧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명동의 뒷골목은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회의 그늘진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박도훈의 구분 등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가 뜨거운 육수를 온몸으로 받아낼 때 저는 그 뜨거움보다 그의 마음속에 흘렀을 눈물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세상은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걸까요? 왜 힘없는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은 늘 힘있는 자들의 탐욕 앞에 위태로워야만 할까요? 박도훈이 셔츠를 벗어 던지고 문신과 흉터를 드러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슬픈 포효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괴물로 만든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의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수호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과정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지 상상하면 숙연해집니다. 30대 1의 싸움터였던 창고 안에서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악당들이 무너질 때 느꼈던 쾌감 뒤에는 폭력 없이는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씁쓸함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웅을 기다립니다. 현실에는 박도훈 같은 슈퍼히어로가 없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영웅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배달 스쿠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은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자가 되었지만 그 그림자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누군가를 쉬게 해주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 낡은 스쿠터 위에서의 삶이 더 빛날 수 있음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우리가 지키는 가족,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박도훈이 보여준 주먹의 신념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꽉 쥐고 놓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그 신념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세상이 차갑고 비가 쏟아지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등이 젖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 또한 누군가의 든든한 등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도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정의롭고 따뜻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데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가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